안녕하십니까. 석간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새해 첫날이자 국내 증시는 휴장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마감된 국내 증시 시황과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의 2025년 마지막 거래일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열시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휴장일이라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의 시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12월 30일 마감된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4,214.17로 전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0.15%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25.47로 마이너스 0.76%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연말 마지막 거래일 치고는 다소 약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이라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연간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200선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고 5,000포인트 돌파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이러한 불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이 이번 랠리의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장을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연간 약 10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외국인의 수익률이 개인의 약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중소형주와 테마주에 집중한 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2025년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둘째, 개인 투자자들의 빈번한 매매도 수익률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장기 투자와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빈번한 매매보다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한 ETF를 똑같이 샀다면 7개월간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볼까요? 삼성전자는 11만 9,900원으로 플러스 0.33%, SK하이닉스는 65만 1,000원으로 플러스 1.72% 상승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2025년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주역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메모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연간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반기 들어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탔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는 한 이 섹터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2차전지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6만 8,500원으로 마이너스 3.03%, 에코프로는 9만 800원으로 마이너스 6.3% 하락했네요. 2차 전지 섹터는 2025년 가장 큰 조정을 받은 섹터 중 하나입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 가격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어땠나요? ABL 바이오가 20만 원으로 플러스 0.3%, HLB가 5만 800원으로 플러스 3.57%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ABL 바이오의 경우 최근 이중항체 분야 경쟁사의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ABL301은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데 경쟁사가 줄어들면서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HLB도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이 양호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33만 원으로 플러스 3.12% 상승했는데요. 네, 하이브의 경우 BTS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군 복무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완전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BTS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완전체 복귀 시 앨범 판매, 콘서트, 광고 등에서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떤가요? 현대차가 29만 6,500원으로 플러스 1.02%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프리미엄화도 성공적입니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식품 섹터에서는 삼진식품이 눈에 띕니다. 51,900원으로 마이너스 1.14% 하락했는데 최근 해외 진출 소식이 있었죠? 네, 삼진식품은 K어묵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환율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5로 전일 대비 플러스 0.11%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1400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6%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원화 환산 매출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투자 시 환차손 리스크가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했는데요. 2026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 한미 금리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은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됐나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57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845.5로 마이너스 0.74%, 나스닥 지수는 23,241.99로 마이너스 0.76%, 다우존스 지수는 48,063.29로 마이너스 0.63% 하락했습니다.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입니다. S&P 500은 연간 약 16% 상승했고 나스닥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상승장을 이어간 것인데 특히 빅테크 중심의 랠리가 지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3년째 상승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네, 미국 증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3년 연속 이런 강세장이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186.5달러로 마이너스 0.55%, 애플이 271.86달러로 마이너스 0.45%, 테슬라가 449.72달러로 마이너스 1.04% 하락했습니다. 반면 TSMC는 303.89달러로 플러스 1.44% 상승했네요. 엔비디아는 2025년 연간으로는 약 150% 이상 상승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 성장과 비전 프로 같은 신제품 기대감으로 연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논란과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로 변동성이 컸지만 자율주행 기술 발전 기대감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TSMC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TSMC는 AI 칩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폭증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 기술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AI 칩 수요가 지속되는 한 TSMC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X 지수는 14.95로 플러스 4.3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건가요? VIX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5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투는 빚내서 투자한다는 의미인데요. 2025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해지면 시장 조정 시 연쇄 청산으로 이어져 폭락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서 증권사들이 규제를 강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한도를 축소하고 고위험 종목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을 제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60년 만에 은퇴하면서 누적 수익률 610만 %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워렌 버핏은 1965년부터 버크셔에서 웨이를 운영하면서 60년 동안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610만 달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치 투자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버핏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이해하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닷컴 버블 때도 IT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죠. 버핏의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이미 후계 구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렉 아벨이 차기 CEO로 내정되어 있고 투자 부문은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핏만큼의 카리스마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버크셔에서 웨이는 워낙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첫 회 성과는 어땠나요? 뉴스를 보니 15% 룰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의 새로운 거래 시스템인데요. 2025년 출범 첫 해였습니다. 15% 룰이라는 것은 주가가 전일 대비 15% 이상 급등하면 거래를 한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투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증시 호황으로 이 룰이 자주 발동되면서 단기 매매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의 신년사도 주목받았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생산적 금융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금융이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물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6년에는 벤처 투자, R&D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 경제에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예상되나요? 몇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 공개, 즉 IPO 시장을 활성화해서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셋째,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한도를 확대해서 장기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의 한도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7,492.67달러로 마이너스 0.02%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2025년 12월 초 9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현재 8만 달러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승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입니다.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넷째,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움직임도 긍정적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사건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 전망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가장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수익을 제공하고 디파이와 NFT의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실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투기성이 강하고 실제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향후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2026년 1월에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첫째, 1월 중순부터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월 말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에서는 1월 중순에 2025년 1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1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월은 전통적으로 1월 효과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초 자금이 유입되고 새해 투자 계획을 실행하면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어 포트폴리오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 그리고 배당 수익이 안정적인 금융주와 통신주를 담는 것입니다. 둘째, 성장 포트폴리오로는 AI, 바이오, 2차전지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되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셋째,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ETF,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시장 ETF 등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곳이 유망할까요? 2026년 유망 섹터를 꼽자면 5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AI 칩 수요가 지속되는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HBM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가 유망합니다. 둘째, 방위 산업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방산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BTS 완전체 복귀 같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넷째, 원자력입니다.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 중립 정책으로 원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주항공입니다. 민간 우주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섹터는 있나요?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섹터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노출도가 높은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중국 경제 둔화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과 부동산 관련주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일부 2차 전지주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2는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이나 서너 개의 ETF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 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결국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간 10%에서 15% 정도가 현실적이고 건전한 목표입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입니다. 무리하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 고위험 투자에 빠지게 되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연평균 20%로 60년을 복리로 굴려서 610만 %를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초에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격적 투자자인지, 보수적 투자자인지, 단기 수익을 원하는지, 장기 자산 증식을 원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 국내와 해외의 비중, 개별 종목과 ETF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급락장에서 손실을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쓰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2026년 시장 전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변동성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은 지속된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혁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휴장일이라 지난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의 시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스피가 4,214.17로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